우리에게는 잘 안 알려졌습니다만은 금년이죠. 아직 해가 지나지 않았으니까 금년인데 2024년 7월 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굉장히 중요한 판결 하나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그 전에 재선과 관련해서 선거 사기를 주장하면서 선거에 있던 투표를 바꾸도록 했고, 또 7개 주에서 허위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서 집계되도록 부통령 등에게 전달하도록 한 거, 또 법무장관 대행을 통해서 7개 주에 선거범죄 수사 중이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려고 했던 행동, 또 부통령이 개표 결과 인증에 참여하는데 그때 이제 선거 결과를 좀 바꿔달라 이렇게 이제 종용하기도 했고, 또 인증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서 군중들이 의사당에 진입하는데 이것을 선동했다, 이런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연방 지방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측에서 공소제기 기각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에게는 재임 중에 써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형사소추가 면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대통령의 면책권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제기가 부당하다, 이런 신청을 했고, 그러나 지방법원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트럼프 측의 이 신청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1심에서는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 저지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연방 형사 면책권을 가지 못한다, 이렇게 판정하면서 그 기각을 했고, 대신에 대통령은 민사 소송으로부터는 면책권을 갖고 있다, 그것만 가지고 또 충분히 대통령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따르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위축 효과, 소송으로 인한 위축 막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트럼프 측의 청구를 기각을 했죠. 그래서 트럼프 측에서 이것을 연방 항소심으로 가져갔는데, 항소심에서도 역시 이것을 기각했습니다. 일단 항소심의 이유는 대통령의 그 행위 중에서 공식 행위와 비공식 행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공식 행위는 재량 행위와 기속 행위로 이제 구별될 수 있다. 그리고 재량 행위는 정치적으로만 검토가 가능하지만 기속 행위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법률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법률을 위반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트럼프 쪽의 공소권으로부터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 판단은 이렇습니다. 본건 공소 제기된 사실들은 전직 대통령이 의회의 법을 위반해서 행동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법원은 마땅히 전직 대통령이 공식 행위에 대한 연방의 형사 기소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연방 대법원까지 갔는데, 연방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았느냐,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취한 행위가 기소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되는 최초의 사건이기 때문에, 사법부 입장에서 보면 일단 그런 공소 제기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기소가 진행될 수 있는지, 그런 걸 심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헌법에 따른 대통령이 권한 범위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공식 행위와 관련되었다고 주장하는 행위들에 대한 기소로부터 대통령 면책권을 누리는지 여부,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누리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1, 2심이 본질을 비껴나갔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이 형사소추로부터 면책되는 두 가지 유형을 설치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으로 면책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추정적으로 면책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정리를 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런 사건에 있어서 사법심사를 해야 되는 법원의 책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권한이 정당한가라고 하는 문제하고, 그 권한 행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던가 하는 그 동기, 그걸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권한이 정당한가, 법을 어겼는가 안 어겼는가, 법률을 어겼는가, 그런 문제하고 왜 그런 행위를 했는가, 이걸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은 미국 정체, 공화정이죠. 공화정 정체, 공화국의 권력
구조가 계속 균형을 유지하는가, 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사법심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천명을 하면서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원은 권력분립이라는 미합중국 헌법적 구조에 따라 대통령이 갖는 권한의 본질에는 전직 대통령이라 해도 재임 중 공식 행위에 대해 형사기소로부터 면책권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판시하는 바, 적어도 이게 중요합니다. 적어도 대통령의 핵심적인 헌법적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이런 면책이 절대적이어야만 한다고 할 것이다. 대통령의 핵심적인 헌법적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면책이 절대적이다. 그리고 핵심적인 권한이 아닌 건 다른 대통령의 권한, 다른 대통령의 공식적 행동,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대통령은 면책권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추정적으로 면책이 된다. 그러니까 면책이 되는 것이 기본값이고 면책이 안 된다, 면책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입증해야 되냐? 그것은 검찰이 입증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너무 재판의 신속성에 매몰되어서 졸속으로 판단을 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 이런 점을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1심 판결의 문제를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전례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고 매우 중요한 헌법적 질문들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하급심들은 신속함에 매몰되어 판결을 내렸다. 하급심 법원들은 대통령이 면책을 누리는 유형은 없다고 이를 배척하였기 때문에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 중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을 구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석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법원이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런 문제에 접근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하급심을 좀 꾸짖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질문을 다룸에 있어서 정치권이나 일반 대중과 달리 법원이 현상적인 급박한 상황에만 매몰되어 그것만 보거나 그것만 주된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법원의 시야라면 그 조망은 더 먼 곳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러니까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있어서 어떤 개별적인 하위 법률 하나 위반, 그것이 바로 불법이다 아니다,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이러한 판결이 내려질 때, 이런 결정이 내려질 때 그 체제가 서 있는 토대가 되고 있는 권력 분립에 따른 균형,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는가, 또 나아가서 헌법을 만들었던 최초의 헌법의 설계자들, 헌법 제정자들이 원했던 그런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가 아닌가, 그걸 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의 결론을 이끌어간 것은, 여기서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거죠. 파기환송이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은 뭐냐, 어떤 원칙이냐,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지속적 원칙들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가는 지속적 원칙들이다. 그 단편적인 것만 잘라서 보면 안 되고 쭉 이어서 미래 것까지도 같이 봐야 된다. 미래를 잇는 지속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같이 아울러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방대법원은 또 아주 중요한 설실을 하고 있는데, 헌법은 정부의 효과적인 작동에 대한 장애물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대통령 중심제로 미국을 설계할 때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바랬던 것은 아주 역동적이고 활기찬 그런 정부였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이 자기 재임 중에 하는 행위로 인해서 재판에 시달리거나 또 언제든지 책임을 추구당할 그런 염려가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위축돼서 원래 기대했던 그 과감하고 필요할 때 단호하게 신속하게 내릴 수 있는 결단, 그 국가가 요구했던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런 면책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 뭐냐, 성격이 뭐냐, 이것은 면책의 본질은 법정에서 이것을 누리는 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권리에 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법정에서 답변할 의무가 없는 자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행위가 그의 종국적이면서 배제적인 헌법상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하여 의회는 법률로 막을 수 없고 법원은 사법심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의회의 법률은 이것으로 대통령이 그의 배타적 헌법적 권한 내에서 행한 행위를 범죄화할 수는 없다. 법원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배타적으로 부여한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재량권에 대한 사법심사를 할 권한이 없다. 물론 대통령의 행위가 모두 다 공식 행위는 아닙니다. 비공식 행위가 있죠. 비공식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을 누릴 수가 없고 공식, 비공식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일단 권한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헌법 또는 이제 법률이 되겠죠. 대통령이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은 필연적으로 이제 의회의 행위나 헌법 자체에서 나오는 것인데, 특히 헌법 자체에서 나올 경우에 헌법 자체에 있는 대통령의 권한은 최종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없고 다른 논의나 절차에 대한 배제적 성격을 갖는다. 연방대법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에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면 그것은 종국적이며 배제적인 권한 행사인데, 이때 대통령은 의회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지와 양립할 수 없는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회의 명시적 의지라고 하는 것은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위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에 따른 종국적이며 배제적 권한을 행사할 때는 하위법률과 상충되는 조치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대통령에게 이런 특권을 허락하는가? 대통령을 법 위에 두려고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소수 의견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특권을 허락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법 위에 두는 것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방대법원 그 다수 의견은 대통령을 법 위에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근거가 되는 헌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대통령에게 형사소추로부터의 면책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은 어떤 존재이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냐? 일단 대통령직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연방법원은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당사자 한 사람만으로 정부의 한 부문을 구성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래서 헌법적 체계 내에서 독특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데, 헌법 제정자들은 헌법을 통해 다른 권력기관에서는 그 권한을 여러 가운데 분산시켜 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적으로는 없어서는 안 될 한 개인의 손에 최종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법 집행에서 역동성과 활기, 단호함과 신속함을 모색하였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권력을 분산시켜 놓고, 그러나 통합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는 조율돼야 되기 때문에 또 최종 권위를 한 명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대통령이다 이런 말인 거죠. 대통령이 하는 것은 뭐냐? 최종적인 그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기대했던 건 뭐냐? 법의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집행, 재산의 보호, 자유의 보장, 이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는 그 정부가 활력이 넘치고 의사결정할 때는 의사결정을 하고 눈치 보지 않고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 제정자들은 역동적이고 활기찬 좋은 정부를 보장하는 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건국의 아버지들이 볼 때 약한 행정부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한 집행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본 거죠. 이에 따라서 헌법 제정자들은 대통령에게 최고의 재량과 섬세함이 요구되는 감독 및 정책 책임을 부여했는 바, 대통령은 헌법 체계 하에서 그 어떤 공무원에게 위임된 것보다 가장 민감하고도 먼 장래까지 미치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가장 큰 공익의 존재는 대통령에게 그 직무를 두려움 없이 공평하게 처리할 수 있는 최대한 능력을 제공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공식적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나치게 신중해짐으로써 대통령의 에너지가 분산되었을 때 초래되는 정부의 효과적인 작동에 끼치는 독특한 위험성에 대한 인식하에 이 법원은 권력 분립의 헌법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대통령의 면책과 특권을 인정하는 바이다. 아주 중요한 핵심 판시 요지가 나왔죠. 그리고 이런 면책에는 절대적인 면책과 추정적인 면책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판결이 갖고 있는 의미는 종전까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절대적 면책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확립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형사 책임으로부터도 절대적 면책이 인정이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정자들은 대통령직을 설계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이 헌법을 만들 때 정부의 역동성과 활기에 그러한 역효과를 초래할 각종 부담들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건국 초기에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것들은 당연히 늘 보장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마비가 되고 제한이 된다, 이런 부작용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법적 해석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방대법원은 이렇게 또 설시를 합니다. 이런 재판 사정을 고려하여 이 법원은 과거의 선례를 통해 천명되었던 권력분립의 원칙은 대통령의 공식적 책임의 외곽선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최소한 형사 기소로부터의 추정적 면책을 필요로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 바, 이러한 면책은 정부의 독립성과 효과적인 작동을 보장하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과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헌법적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면 공식적 행위에 해당하는가, 판단 기준은 뭔가? 법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면책이 적용을 받는가에 대한 결정은 대통령이 그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지 평가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인 바, 미 합중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재량적 책임은 매우 민감한 많은 분야를 포함 광범한 영역에 걸쳐 있는 까닭에 특정한 행위를 포함하는 대통령의 무수히 많은 기능 중 어느 것이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란 종종 용이하지 않다. 그런 까닭에 이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면책은 대통령의 공식 책임의 외곽 경계까지 확장되며 이는 그 행위가 명백하게 또는 뚜렷하게 그의 권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적용되는 것이다. 영어로는 이제 out of perimeter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외곽 경계, 외곽선, 또 한계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이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로 생각하면 무슨 넘어갈 수 없다, 허용되지 않는 걸 얘기하는데, 사실 out of perimeter는 최대한 거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한 하여튼 면책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연방대법원이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 대법원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이 법원은 어떤 행위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하위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된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비공식적인 행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은 어떤 행위가 불법이었다는 모든 주장에 대해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이것은 당초 면책권을 통해 달성하려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위 법률을 위반했다? 자동적으로 그것이 비공식적인 행위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어떤 하위 법률에 걸려서 다 불법이었다 이렇게 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대통령에게는 사실은 헌법과 헌법 정신을 포함한 전 법 체제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방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우리가 소문자 L이죠, laws, 그것하고 대문자로 쓴 laws를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문자로 쓴 것은 일반적인 하위 법률, 개별 법률을 얘기하는 것이고, 대문자로 시작한 the laws는 이거는 헌법과 헌법 정신을 포함한 전 체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수호할 책무가 누구한테 있냐? 대통령한테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법률을 포함한 그 상위의 더 큰 법체제 전반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하위 법률을 위반한 것, 그것이 자동적으로 불법이다, 당연히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연방 대법원 판결문은 이제 소수 의견도 있겠죠. 소수 의견에 대한 반박 내용도 있습니다. 첫 번째 소수 의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헌법에는 대통령의 면책을 뒷받침하는 명시적 문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대통령 면책 조항이 없는 것이 사실이나 거기에는 권력 분립 조항도 없다. 그러니까 미국 헌법에
권력 분립 조항이 없다 그래서 미국이 상권이 분립되지 않은 나라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법이 없다, 헌법이 없는 것이라고 해서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실정법, 규정에 얽매인 아주 좁은 시야라고 하는 그런 비판인 것이죠. 또 참고로 미국 헌법에는 기본권 조항도 없습니다. 기본권 조항도 따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기본권을 보호하지 않는 나라다, 그렇게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헌법 이런 것이 침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을 법 위에 두게 된다, 이렇게 아주 감정적으로 호소한다, 논리가 없이 그렇게 자극적인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비공식적 지위에서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누구와도 달리 대통령은 정부의 한 부서이며 헌법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이 헌법 제정자들이 예상한 대로 강력하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를 법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근거를 두고 있는 헌법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면책특권까지 주어서 보장하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을 법 위에 두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법의 정신, 법이 근거하고 있는 헌법 틀이 보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헌법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헌법이 허물어지면 법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는 책무를 대통령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통령 개인을 법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법의 큰 틀, 헌법적인 정신을 지켜나가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수 의견은 초법적인 사람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입장은 비현실적인 장래의 상황에 대한 극단적인 가정을 근거로 해서 공포심을 조장하는, 다시 말해 선동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수 의견의 경우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아주 높은 시나리오, 즉 각 후임 대통령이 자신의 전임자들을 자유롭게 기소할 수 있지만 반면에 다음에는 자신이 그 타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상황,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더 큰 손해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면책이 없다면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기소는 금세 일상화될 수 있고, 이런 당파적 갈등의 순환으로 인해 대통령직과 정부가 약화되는 결과는 바로 헌법 제정자들이 피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런 위험성에는 눈 감은 채 소수 의견은 권력 분립 체계 유지를 검찰의 선의에 맡기는 것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허물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대통령이 위축되어서 현직 대통령도 위축이 되겠죠. 그런 부작용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아주 형식적인 단편적인 것에 매몰되어서 멀리 보지 못하고 있다. 공화정의 기본적인 구조의 유지, 그것이 장래에 계속 지속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까지는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죠. 이 판결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부분들은 한번 좀 세밀하게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은 대통령이 형사소추 면책에 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온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연방대법원도 상당히 심사숙고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연방대법원은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미 합중국은 그 전에는 이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질문을 다룸에 있어서 정치권이나 일반 대중과 달리 미 합중국 대법원이 현상적인 급박한 상황에만 매몰되어 그것만 보거나 그것만 주된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사건에 있어서 일시적인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권력 분립과 미 합중국 공화국의 미래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법원의 시야라면 그 조망은 좀 더 먼 곳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는 현실에서 발생한 특수한 상황이 어떤 조치의 형태로 나올 때 좀 더 현명하거나 덜 현명하거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더 합한적으로 만들거나 더 유연적으로 하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 미 합중국 초대 대통령도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는데
조지 워싱턴은 자신의 고별 연설에서 국민들에게 자유의 완전한 보장과 일치하는 만큼의 역동성을 지닌 정부는 필수적이라고 상기시켜 준 바 있다. 참 저는 이 다음 구절을 보면서 야 어떻게 우리 현실을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했을까 아주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봤습니다. 그는 파당의 모략에 견디기에 너무 무력한 정부는 복수심으로 잔뜩 날을 세우는 한 파당이 다른 파당을 번갈아 지배하는 가공할 전제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악순환을 피하는 길은 지배 권력이 적절히 분배되고 조정된 상태를 유지토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놀랍지 않습니까? 참 우리 현실을 보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얘기죠.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의 결론을 이끌어간 것은 이러한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지속적 원칙들이다. 대통령은 비공식적 행위에 대하여는 면책을 누릴 수 없고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이 다 공식적인 것은 아니다. 대통령은 법 위에 있지 않다. 그러나 의회 및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따라 행정부의 책임을 수행하는 대통령의 행위를 형사사건으로 범죄화할 수는 없다. 헌법 제정자들이 설계한 권력 분립 체계는 항상 활기차고 독립적인 행정부를 요구해왔다. 따라서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적인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인해 기소될 수 없으며 대통령은 그의 모든 공식 행위에 대하여는 최소한 형사소추로부터의 추정적 면책을 누릴 권리가 있는 바 이러한 면책은 정파, 정책, 정당에 관계없이 모든 대통령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이 법원에서 설시한 견해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기 위해 원심에 대한 파기환송을 명한다.